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인간심리 도널드 노먼 선생님의 그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챕터 4 할 일 알기라는 챕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혹은 사용 방법을 익숙해지기까지 어떤 시행착오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표와 기의 그리고 어포던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발견 가능성, 피드백이라는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다룰 때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설명 없이도 조금 만져보면 쉽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예로 드는 것이 레고인데요. 우리는 왜 처음 보는 레고를 무리 없이 조립할 수 있는가? 이것은 레고 조각의 가시적 행위 지원성이 어포던스라는 단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적 행위 지원성, 눈으로 보이는 어포던스가 적절한 제약을 통해 조작을 암시한다. 이건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노먼은 어포던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포던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디자이너는 바로 어포던스를 잘 적조에 적소에 배치하거나 새로운 어포던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널드 노먼의 이론대로라면 이 제약을 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의 가지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한한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레고 같은 경우에는 그 끼우는 부분과 끼워지는 부분들의 어떤 제약들을 통해서 몇 가지의 조립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가시적 행위지원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은 강력한 단서이고 가능한 행위의 집합을 제한한다. B의 레고 세트를 보통 이제 봉지를 뜯으면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이런 부품들이 들어있죠. 저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레고 테크닉, 저희 애기가 7살짜리 애기인데 그 테크닉을 조립을 하더라고요. 와, 이거 너 어떻게 조립하니? 그랬더니 설명서를 보고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설명서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그것을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사이즈의 부품이 있다면 그걸 이제 비교할 수 있게 이게 뭔지, 물론 이제 전자기기는 아니지만 인쇄 매체를 통해서 1:1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사진에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그게 웹과 앱으로도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레고는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 레고 세트를 받은 사람들은 완성된 구조를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오토바이라는 것도 듣지 못했지만 아무도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만들 수 있었다. 레고 조각의 크기와 모양은 그 조작을 암시했다. 잘 만들어진 제약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 방침을 즉각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약은 4가지의 제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 제약, 문화적 제약, 의미적 제약, 논리적 제약. 이 4가지의 제약인데 그 4가지 제약이 사람들에게 제한된 사용을 암시하거나 그리고 그 제한된 사용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 4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제약은 뭐냐면 사람이 가능한 조작을 제한하는 제약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만져서 움직여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조작이죠.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의 의사,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이쪽으로, 당연히 이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제한하는 제약이 바로 물리적 제약이다. 물리적 제약의 가치는 물리적 특성에 의존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그란 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뒤로 당겨보고 안 움직이면 옆으로 돌려보겠죠.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는 거죠. 쉽게 보이고 해석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물리적 제한은 교육 없이도 사용자가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하기 좋은 수단이지만 수행 과정 중 사소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열쇠나 USB, 건전지 등 일정한 방향으로만 삽입하도록 디자인된 물건들은 실수를 유발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건전지를 끼는 방향을 잘못 알아서 건전지를 넣는데 잘 작동 안 한다. 이런 문제죠. 물리적 제약을 잘 이용하면 한정된 수의 가능한 행위만이 남을 것이다. 물리적 제약이 쉽게 보이고 해석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완료되기 전에 가능한 행위의 집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US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방향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USB를 쓰면 항상 겪는 실수는 뭐냐면 꽂을 때 거꾸로 꽂는 거죠. 안 꽂히죠? 물론 안 꽂히는데 이것이 어느 방향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힌트를 주거나 물리적 제약을 좀 더 준다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US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편집하실 때 넣어주실 건데 이 단면이 위로 꽂으나 아래로 꽂으나 똑같이 꽂히고 사용 방법이나 결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USB-C는 쓰기가 쉽죠. 아무 쪽으로 꽂아도 되고 그쪽이 다르더라도 그것에 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HDMI 케이블이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HDMI 케이블을 보면 확실하게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혼동이라든지 잘못 꽂아가지고 안 꽂히거나 아니면 고장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것들을 방향이 상관없게 만들어버리거나 USB-C처럼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시각적 제약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테이블, 우리 연구실에 제 방보다 훨씬 좋은 비싼 테이블을 놔줬는데 요거 같은 게 잘 안 나올 텐데 양쪽으로 열립니다. 한쪽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무리 없이 열리기 때문에 전혀 사용에 지장이 없고 어느 쪽으로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건전지의 극성을 없앤다면 어떨까? 극성 없애면 정말 혁신적이겠죠. 열쇠 같은 경우에도 열쇠도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꽂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쇠 방향이 없게 꽂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양쪽 방향 모두 다 작동하게끔 만들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런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양방향 모두 똑같이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잘 이용하면 한정된 수의 가능한 행위만 남을 것이다. 물리적 제약이 쉽게 보이고 해석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USB-C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죠. 왜냐하면 무언가가 완료되기 전에 가능한 행위의 집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아하지 않은 디자인이 오래 지속되는가? 왜 저거 되게 못생겼는데 왜 저걸 계속 쓰지? 라고 얘기한다면 레거시 프로블럼, 유산으로 생긴 일부 결과는 대규모 변화에 따른 비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다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열쇠를 바꾸고 싶은데 이 자물쇠도 다 바꿔야 되죠. 열쇠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자물쇠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지 못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근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열쇠를 만약에 내가 예쁘게 바꾸고 싶어. 열쇠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차 안에 있는 4개의 문이 4짝이라면 문 4짝에 대한 자물쇠를 다 바꿔야지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죠. 근본적 문제가 뭐냐? 근본적 문제는 열쇠 모양이 아니다. 자동차를 나만 열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럼 그게 꼭 열쇠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자동 잠금 장치, 스마트 키 같은 걸로 해서 내가 나인지를 무선 통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열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문 닫을 때는 걸 때는 꼭 열쇠로 잠그지 않더라도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긴다거나 아니면 버튼을 통해서 잠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키 그리고 다양한 이름으로 스마트 키가 불리는데요. 그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용해서 형식을 바꾼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은 핀테크 기술들이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왜 현금을 불편하게 들고 다녀야 돼? 돈은 강도당할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다른 가치를 제공받는 그 재화의 교환이라고 본다면 그걸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크레딧 카드라는 다른 방식으로 한 적도 있고요. 크레딧 카드라는 방식이 한동안 사용되다가 더 좋은 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맨날 갖고 다니니까 그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집중과 형식을 벗어난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물리적 제약에서 좀 벗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1세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물리적 제약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문화적 제약입니다. 이게 아주 만약에 영어권 국가의
시청자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고 기분이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일부 문화권 스코틀랜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문화권에서는 이 V자를 거꾸로 손등이 보이는 V자를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 손가락을 하나 들면서 하나를 더 드는 것 같은 그런 행동 같은데, 굉장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고 스포츠 경기 중에 훌리건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화에서만 허용되거나 익숙한 행동들, 기표, 문화적 기표 같은 것들이 있죠. 신호들이 있고 반면에 금기시되는 행동들도 있는데, 낯선 문화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용되는 행동도 부적절하고 못마땅하게 취급되기도 하고, 문화적 제약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눈을 찢는 행위를 한국인이나 아니면 아시안 앞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신뢰되는 행동이죠. 의미적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 제약은 세상에 관한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한 지식은 뭐냐? 만약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저장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추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의미를 과연 어떤 걸 가지고 그 의미를 가져올 거냐. 우리가 이제 전화기 모양을 예전에 수화기가 이렇게 생긴 그레이엄 벨이 개발하고 나서 한참 개선됐을 때 아주 일반적인 전화기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이거 전화를 한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런 전화기를 어디에서도 쓰지 않고 지금 태어난 어린이들은 사실 그 전화기의 모양을 보여줘도 이게 전화라는 것이 왜 연관이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의미적 제약은 실제 세상 속의 사물을 가지고 의미적 제약을 한다면 그 대상이 만약에 형태가 변한다면 계속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모양의 아이콘이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장 매체가 플로피 디스켓이었고, 이걸 보여주면 여기로 내가 하던 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무도 어디서도 플로피 디스켓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켓의 모양은 좀 더 의미적인 모양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빈 곳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플로피 디스켓의 어떤 개념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USB도 되고 하드디스크도 되고 어쨌든 무언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인출하는 로딩은 뭐냐? 세이브는 이거지만 로딩은 거꾸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의미적 제약을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물의 모양이 변한다면 그 심볼도 기표도 변하기 때문에, 기의는 변하지 않지만 기표가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의를 형상화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 아이콘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형태는 기존의 이제 플로피 디스켓의 모양을 따서 한 것은 기존의 저장 장치의 외형을 본따서 만들었다면, 이러한 무언가 빈 곳에 이게 들어가서 안착한다라는 형상은 의미를 가지고 형상화한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이것이 좀 더 다듬어지는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 제약은 사실 기표와 기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제약적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논리적 제약입니다. 논리적 제약은 논리 추론에 의해 가능한 행동이 추려지는 제약인데요. 무엇인가를 조립할 때 부품이 남았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동차를 만약에 수리를 하는데 막 뜯어가지고 엔진을 막 고쳤어요. 내가 셀프 수리를 했어. 근데 막 신나게 수리를 하고 나중에 조립을 다 했는데 길다란 부품이 하나가 남아있어. 여기 뜯을 때는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조립하고 나면 이게 남았다. 그러면 오씨 이거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카메라를 분해해서 만약에 다시 조립을 했는데 뭔가 조그만 부품이 하나가 남아있다면 큰일 난 거죠. 다시 뜯어서 다시 그 부품이 들어가게끔 제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정밀한 기계들은 각기 부품들이 다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빠졌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 제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분명히 저건 잘못될 텐데 라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지연성과 기표, 대응 및 제약은 일상의 물건 간의 만남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고민하지 않고 이 형태를 보고 물리적, 시각적 행위지연성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힌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단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형태를 보고 이것을 당겨서 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손이 자주 닿아서 이 부분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뭐 손에 뭔가를 들고 이렇게 열려다가 여기가 패이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능적으로 붙여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리적, 시각적 제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길 수 없고 이것은 밀 수밖에 없다. 이건 미는 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만약에 이것이 여닫이 문이라면 여기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홈을 만들어주고 그 손가락의 길이만큼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밀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미는 문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파팅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차체에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당기면 이 부분이 나오면서 문이 같이 열릴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문을 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을 열기 위해서 설명서를 찾아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손을 집어넣고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서는 행위지연성과 어퍼던스와 기표, 행위와 관련된 표현, 의미와 관련된 표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새로운 사용 방법을 만나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항상 여기 되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는데 예전에 한국보다 훨씬 빨리 지하철이 깔린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파리의 지하철 사진이고 여기 오른쪽은 마드리드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직접 고리를 열어가지고 수동으로 열어야 된대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열리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안 열어주니까 그냥 그걸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여기는 마드리드는 이제 지하철역이 되면은 이제 문을 눌러서 여는,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죠. 겨울에 찬바람 들어가지 않게 내릴 사람이 있을 때만 열리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못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알려진 문화 규주는 안락과 조화를 낳을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규주는 불편과 혼동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